새벽 4시 영하 15도의 비무장지대였습니다. 이준호 1등병은 망원경을 눈에 댄 채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습니다. 철책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눈발을 헤치며 남쪽으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즉시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전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10분 뒤 준호는 숲속에서 그 사람과 마주했습니다. 총을 겨눴습니다. 그런데 돌아선 얼굴은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동상으로 빨갛게 부어올랐고 손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철책을 넘다 다친 흔적이었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오늘은 못 본 걸로 해주세요. 북쪽 억양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얼어붙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총을 내렸습니다. 군법보다 눈앞의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이 순간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꾼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선한 청년과 자유를 꿈꾼 여인의 금지된 사랑에 관한 기록입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전방 경계초소는 군사분 개선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준호는 300일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21살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185cm의 체격이 좋았지만 싸움보다는 평화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후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먼저 나서서 도왔고 동료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상호 병장만은 달랐습니다. 27살의 상호는 계급과 서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작은 키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준호가 후임들에게 인기 있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트집을 잡았고 준호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 4시 교대 근무였습니다. 준호는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초소에 올라 망원경으로 철책선을 살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바람이 강했습니다. 초소 유리창에 눈발이 부딪혀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3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철책 너머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망원경을 더 가까이 당겨 초점을 맞췄습니다. 검은색 방한복을 입은 사람이 철책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작이 느렸고 몇 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무전기를 집어들었지만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간첩일까 아니면 탈북자일까? 신고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선임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준호 이상 없나?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 사람은 철책을 넘어 남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총을 들고 초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눈발이 눈을 찔렀습니다. 눈 위에 선명하게 남은 발자국을 따라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10분쯤 달린 끝에 커다란 소나무 뒤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동상으로 빨갛게 부어올랐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갈라진 틈새로 피가 배어나와 있었습니다. 손은 철책에 긁혀 살점이 벗겨진 채 피투성이었고 손톱은 거의 다 부러져 있었습니다. 낡은 누비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솜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절망과 간절함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오늘은 못 본 걸로 해주세요. 북쪽 억양이 섞인 사투리였습니다. 함경도나 양강도 쪽 말투였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눈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새어 나왔습니다. 준호는 총을 들고 있는 팔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총구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매뉴얼은 명확했습니다. 즉시 신고하고 추가 지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건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무기도 없고 위협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살고 싶어서 도망쳐 온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눈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이 순간을 아는 사람은 준호와 이 여자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총을 완전히 내리고 등에 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차가운 공기에 얼어붙어 뺨에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돌아서서 온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뒤에서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초소로 돌아온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 같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선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호 교대 시간이다.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가슴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의 일을 잊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훈련 중에도 식사 중에도 밤에 잠을 자다가도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투성이 손 동상으로 부은 얼굴, 살려달라던 목소리.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밤 준호는 철책선을 따라 순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철책을 점검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철책을 따라 200m쯤 걸었을 때 숲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췄습니다. 나무 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준호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자는 나무 뒤에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사흘 전보다는 상태가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얼굴의 부기가 약간 빠졌고 손에는 천조각을 감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췌해 보였습니다.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가에 가라고 했잖아요. 가봤어요. 산 아래 작은 마을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제 말투를 듣더니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지역은 아직도 탈북자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북에서 온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서 지내요? 산속에 버려진 집이 있어요. 오래전에 사람들이 살다 떠난 것 같아요. 거기서 지내고 있어요. 여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혜린이에요. 이거 제 이야기예요. 준호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전등을 비춰 읽었습니다. 작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혜린은 북한군 고위 간부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군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집안은 비교적 유복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시당했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통제되었습니다. 혜린은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습니다. 남쪽에서 몰래 들어온 소설책을 몰래 구해 읽었습니다. 그 책들 속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을요. 하지만 그 책들이 발각됐습니다. 아버지는 혜린을 재교육소에 보내려 했습니다. 혜린은 도망쳤습니다. 죽을 각오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종이를 다 읽고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혜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망명 신청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몰라요.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준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군인으로서 당장 신고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간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유를 원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준호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혜린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준호와 혜린은 몇 차례 더 만났습니다. 준호는 야간 순찰을 돌 때마다 혜린이 숨어 있는 폐가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자기 식량 일부를 덜어 전해 주었고 담요도 하나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혜린은 생각보다 똑똑했습니다. 북에서 대학까지 나왔고 러시아어와 중국어도 할 줄 알았습니다. 수학과 과학에도 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육이 체제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원하는 책을 읽고 제가 원하는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혜린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남한에서 태어나 자유롭게 자랐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무슨 일을 할지 모두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린에게는 그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꼭 도와드릴게요. 당신은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어요. 준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게 기적 같아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대화를 나눌수록 준호는 혜린에게 끌렸습니다. 그녀의 용기에, 그녀의 꿈에, 그녀의 눈빛에. 혜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의 따뜻함에, 그의 정의감에, 그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미 누군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박상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생활 2년 반 동안 살아남기 위해 늘 주변을 경계했고 후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 누가 규칙을 어기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준호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야간 순찰 때마다 유난히 오래 걸렸습니다. 보통 1시간이면 끝나는 순찰이 1시간 반, 때로는 2시간까지 걸렸습니다. 돌아올 때면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고민하는 듯한 불안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상호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의심이었습니다. 준호 같은 모범생이 규칙을 어긴다면 틀림없이 큰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잡는다면 준호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상호는 몰래 준호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가 순찰을 나가고 10분쯤 지난 후 상호도 몰래 생활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망원경과 야간 투시경을 챙겼습니다.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눈 위에 선명하게 남은 흔적이었습니다. 철책선을 따라 200m쯤 갔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발자국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철책에서 벗어나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뭐야? 왜 경로를 벗어나? 상호는 더욱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망원경으로 관찰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눈을 비췄고 그 빛 속에서 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폐가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야간 투시경으로 자세히 봤습니다. 여자였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준호와 마주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배낭에서 뭔가를 꺼내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식량인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준호는 여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상호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약점은 없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걸렸네. 상호는 더 지켜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내내 상호의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이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준호를 완전히 장악할 것인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가 세면장에서 세수를 하고 있을 때 상호가 다가왔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상호는 문을 닫고 준호를 봤습니다. 야, 이준호. 잠깐 나와봐. 무슨 일이세요, 병장님? 그냥 나와. 할 말이 있어. 준호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상호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대 뒤편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상호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았습니다. 연기가 허공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젯밤 재미있었어? 상호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치미 떼지 마. 나 다 봤어. 너 여자 만났잖아.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민간인이랑 몰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아? 상호는 담배를 한 번 더 빨고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혹시 그 여자 북에서 온 거 아니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곧 긍정이었습니다. 상호는 씩 웃었습니다. 미쳤나 진짜? 탈북자를 숨겨주고 있었어? 이거 완전 대박이네. 간첩이 아니에요. 그냥 자유를 찾아 온 사람이에요. 탈북자든 간첩이든 상관없어. 신고 안 하고 숨겨준 거 자체가 문제야. 이거 걸리면 너 군법회의 감이야. 알아?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신고하실 거예요? 상호는 담배를 땅에 던지고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지. 이렇게 하자. 내가 입 다물어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잘해. 알겠지?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내가 시키는 거 다 해. 청소, 빨래, 심부름. 뭐든지. 그럼 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공정한 거래잖아.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몸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혜린을 지키려면 참아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준호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그래, 착하네. 앞으로 잘 지내자. 상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깊이 파고들어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모든 걸 집어삼켰습니다. 그날부터 준호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상호의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기상 나팔이 울리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생활관 전체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제 시도 재개속 편집이었습니다. 준호의 침대 옆에 상호가 서 있었습니다. 상호는 준호의 이불을 걷어차며 속삭였습니다. 야, 일어나. 화장실 청소해. 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야간 근무를 서고 2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요? 그래, 지금. 기상 전에 깨끗하게 해놔. 내가 점검할 거야.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세면장으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닦고 세면대를 닦았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겨울이라 물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 올랐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아침 식사 후였습니다. 상호가 다가와 자기 식판을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설거지 해줘. 병장님 것까지요? 응. 그리고 내 군화도 닦아놔. 오후 점호 전까지.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식판을 받았습니다. 자기 것과 상호 것 2개를 들고 취사장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니 이미 오전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완전 분장을 하고 10km를 달렸습니다. 땀이 흘렀고 그 땀이 식으면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잠깐의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침대에 누워 쉬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휴식이 없었습니다. 상호가 불렀습니다. 야, 이준호. 내 빨래 좀 해줘.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상호의 침대 옆에 빨래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속옷, 양말, 군복까지 가득했습니다. 일주일치는 되어 보였습니다. 세탁실로 가서 손빨래를 했습니다. 세탁기를 쓸 수도 있었지만 상호는 손빨래를 시켰습니다. 더 괴롭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비누칠을 하고 문질렀습니다. 손이 고봤습니다. 피부가 갈라졌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빨래를 널고 나오니 오후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점호를 받고 다시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체력 단련이었습니다.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스쿼트 200개. 준호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상호가 또 불렀습니다. 야, 내 군화. 지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준호는 상호의 군화를 가져다가 닦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구두약을 바르고 광을 냈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일 때까지 닦았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군화를 가져다 주자 상호는 군화를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해. 이 정도로는 안 돼. 하지만 다시 하라니까? 준호는 다시 군화를 가져가 닦았습니다. 이번에는 40분이 걸렸습니다. 상호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좀 봐줄 만하네. 밤 10시였습니다. 취침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침대에 누워 잠들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도 침대로 갔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상호가 다가왔습니다. 야, 너 오늘 야간 근무지? 아니요. 내일입니다. 바꿔. 나 오늘 피곤해서 못 서겠어. 하지만 병장님 차례인데. 바꾸라니까. 안 바꿀 거야?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방한복을 입고 초소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초소에 올라 의자에 앉았습니다. 4시간 동안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준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체중이 빠졌습니다.
얼굴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동료 정민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완전 죽어 있잖아.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박상호가 너한테 뭐 시키는 거 다 보여.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그냥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하다고? 넌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야. 이거 문제 있는 거야. 상부에 보고해야 돼. 안 돼요. 준호는 급하게 말렸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돌아봤습니다. 안 돼요. 그냥 놔두세요. 제발. 민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훈련 중에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의무실이었습니다. 군의관이 준호를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과로예요. 제대로 쉬지 못한 것 같네요. 며칠 쉬어야 합니다.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쉬지 않아도 돼요. 아니, 이건 명령입니다. 이틀 동안 훈련 면제하고 충분히 쉬세요. 준호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상호는 준호가 쉬는 동안 화가 쌓였던 것 같았습니다. 야, 이준호. 너 이틀 동안 푹 쉬었지? 그럼 오늘은 더 열심히 해야지. 상호는 그날 하루 동안 준호를 더욱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생활관 청소, 화장실 청소, 빨래, 군화 닦기, 침대 정리, 창고 정리, 차량 세차. 끝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는 화장실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게 맞나? 준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혜린을 지키려면 참아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다시 혜린을 만났습니다. 야간 순찰 중이었습니다. 혜린은 폐가 근처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린은 준호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완전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린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혜린은 자책할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준호가 고통받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혜린은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다크서클 핏기 없는 얼굴, 초점 잃은 눈빛. 거짓말인 게 분명했습니다. 저 때문인가요? 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봐도 알아요. 당신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당신한테 짐이 되고 있네요. 아니에요.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준호는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린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당신을 돕고 싶어요. 그게 제 선택이에요. 후회하지 않아요. 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고통받으면 안 돼요. 차라리 제가. 안 돼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찾을 자격이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꼭 방법을 찾을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상호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준호를 괴롭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혜린에게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준호가 훈련장에 있을 때 상호는 몰래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폐가로 향했습니다. 혜린이 숨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혜린은 폐가 안에서 준호가 가져다 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글 학습서였습니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려면 표준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혜린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혜린은 깜짝 놀라 책을 덮고 문 쪽을 봤습니다. 준호가 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밤에만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상호가 들어왔습니다. 혜린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상호의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안녕? 상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불쾌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이준호 선임이야. 박상호 병장. 상호는 폐가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혜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왜 여기 오셨어요? 그냥 확인하러 왔지. 이준호 그 자식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지 보러. 상호는 혜린을 위아래로 흘어봤습니다. 혐오스러운 시선이었습니다. 혜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에서 왔다며? 거긴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데? 그건 들어봤어. 거기선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그럼 나도 시켜볼까? 상호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혜린은 벽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발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손대면 어쩔 건데? 신고할 거야? 내가? 불법 체류자가? 상호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혜린의 팔을 잡았습니다. 혜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상호가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널 당장 신고할 거야. 혜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호는 혜린의 얼굴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상호는 점심때 몰래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이준호한테는 말하지 마. 알겠지? 말하면 너도 이준호도 다 끝이야. 상호는 그렇게 위협하고 혜린을 밀쳤습니다. 혜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상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혜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상호가 다시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왔을 때 혜린은 상황을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그 자식이. 준호는 이를 갈았습니다. 온몸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았던 모든 것이 폭발하려 했습니다. 제가 괜찮아요. 다치지는 않았어요. 혜린이 준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안 괜찮아요.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신고하면 상관없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준호는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혜린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당신이 위험해져요. 당신이 더 위험해요. 제가 지켜야 해요. 준호는 혜린을 안았습니다. 혜린은 준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저 인간이에요. 준호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혜린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상호의 잘못을 밝히겠다고. 사흘 후 상황은 폭발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가 끝나고 자유시간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각자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TV를 보고 누구는 책을 읽고 누구는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혜린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상호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상호가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야, 이준호. 상호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오늘 밤에 그 여자한테 가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갈 거거든.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너도 같이 가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호는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맞다. 너는 못 가지. 너는 여기서 내 빨래나 해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다른 병사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병장님, 그만하세요. 뭐?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상호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해? 이등병 주제에?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제발 그 분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분? 하하, 웃기네. 탈북자 주제에 그 분이래. 상호는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야, 너 그 여자랑 뭐 하는 거야? 설마 찐이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답 안 해? 그럼 내가 대신 확인해 볼게. 오늘 밤에 가서 직접 물어보지 뭐. 상호는 준호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준호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비켜. 나 갈 거야. 상호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상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손 치워. 상호는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준호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생활관이 술렁였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일어나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병장님, 그만하세요. 정민호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다들 비켜. 이건 나랑 이준호 문제야. 상호는 다시 주먹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의 배를 쳤습니다. 준호는 신음을 내며 몸을 구부렸습니다. 이게 선임한테 대드는 대가야. 상호는 발로 준호를 걷어찼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병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중대장을 부르러 갔습니다. 상호는 쓰러진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장님은 선임의 권위를 악용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를 괴롭히고 무고한 사람을 위협했습니다. 그게 군인이 할 일입니까? 상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저는 모든 걸 신고하겠습니다. 병장님의 가혹 행위도 그분을 협박한 것도 다 밝히겠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상호는 다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민호가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병장님. 다른 병사 몇 명도 나섰습니다. 상호를 둘러쌌습니다. 비켜. 다들 비키라고. 바로 그때 생활관 문이 열렸습니다. 중대장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부중대장과 소대장도 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중대장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생활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상호 병장, 이준호 1등병. 둘 다 밖으로 나와. 두 사람은 생활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중대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설명해라. 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대장님, 이준호가 저한테 폭력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준호가 반박했습니다. 병장님이 먼저 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병장님은 저를 계속 괴롭혀 왔습니다. 증거가 있나? 중대장이 물었습니다. 정민호가 나섰습니다. 저희가 증언하겠습니다. 박상호 병장은 이준호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다른 병사 몇 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새벽에 깨워서 청소시키고 빨래를 시키고 야간 근무도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준호는 한 달 동안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훈련 중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병사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중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박상호 병장, 이게 사실이냐? 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준호, 내 말을 들어보자. 왜 이걸 진작 보고하지 않았나?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혜린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탈북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철책을 넘어온 걸 목격했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간첩이 아니라 단지 자유를 찾아온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상호 병장이 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병장님은 저를 협박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온갖 일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분을 지키기 위해 참았습니다. 그 여성은 지금 어디 있나? 산속 폐가에 숨어 있습니다. 준호는 위치를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중대장은 부중대장을 받습니다. 즉시 수색팀을 보내라.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일단 격리 조치하고 군 수사팀에 연락해라. 알겠습니다. 상호가 발악했습니다. 중대장님, 이준호는 간첩과 내통했습니다.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닥쳐. 중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넌 후임을 괴롭히고 협박했어. 그것도 중대한 문제야. 둘 다 조사받을 거다. 상호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수색팀이 혜린을 데리고 왔습니다. 혜린은 군용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혜린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대장이 혜린에게 다가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망명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준호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저 여자를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닥치라고 했지. 중대장이 상호를 노려봤습니다. 넌 지금 자기 처지도 모르나? 넌 후임 가혹 행위로 징계받을 거야. 그리고 이 여성을 협박한 것도 조사받을 거고. 상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민호가 중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중대장님, 한 가지 더 증언하겠습니다. 박상호 병장은 저 여성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이준호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며칠 전에 그 사람이 제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저를 위협하고 손을 대려고 했어요. 중대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박상호, 넌 끝났어. 당장 영창 가. 헌병들이 상호를 끌고 갔습니다. 상호는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준호, 이 새끼 때문에 다 내 잘못이야. 상호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겨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준호, 넌 규칙을 어겼다. 하지만 내 의도는 이해한다. 일단 격리 조치하고 조사 후에 처분이 결정될 거다. 알겠습니다. 준호는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혜린이 준호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군 관계자가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혜린이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과 잠깐만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중대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만. 혜린은 준호에게 달려왔습니다.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준호는 혜린을 안았습니다. 혜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선택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은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혜린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저를 구해준 걸. 당신이 저한테 자유를 준 걸. 당신은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었어요. 당연한 걸 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을 도운 거예요. 그게 다예요. 시간 됐어.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이 혜린을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혜린은 차에 오르기 직전 다시 한번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차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경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팔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민우가 다가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어. 넌 정말 잘했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징계위원회에 섰습니다. 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이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상 참작이 인정되었습니다. 준호의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 박상호의 가혹 행위를 견디며 혜린을 보호하려 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과는 감봉과 근신 처분이었습니다. 중징계는 면했고 제대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상호는 훨씬 무거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후임 가혹 행위, 직권 남용, 성적 협박 시도. 여러 제목이 인정되었습니다.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고 군 복무 기록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호는 혜린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는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글이 많이 늘었습니다. 맞춤법도 거의 정확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무사히 망명 절차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정부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내년에는 대학 입학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제가 꿈꾸는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저를 믿어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를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언젠가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떳떳한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고 싶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아니면 사회인이 되어서,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저한테 해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혜린 올림.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고통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다시 초소 근무를 섰습니다. 새벽 4시 망원경으로 철책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군복은 명령을 지키는 옷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지켜내는 방패여야 한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발이 창문을 때렸습니다. 준호는 망원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철책 너머 북쪽 땅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혜린처럼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준호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정민우가 초소로 올라왔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준호야, 교대다. 응, 알았어.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 그래? 다행이다.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그게 대단한 거야. 모두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건 아니거든. 준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초소를 내려갔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은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발자국도 흔적도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혜린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그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감사하다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작은 것이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다는 것을. 생활관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병사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그냥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준호는 혜린을 만났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걷는 혜린이었습니다. 책을 안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꿈은 언젠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분계선 위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남과 북의 경계를 덮으며 하얗게 고요하게. 그리고 그 눈 속 어딘가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법보다 강하고 자유는 때로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규칙과 인간, 의무와 양심 사이에서 이준호는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의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